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또 희비가 엇갈린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 같이 말 달려줄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개미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허준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준입니다. 대표 개미가 사실은 이제 슈퍼 개미나 왕개미 쪽의 개미가 돼야 되는데 다들 잃을 때 같이 잃고 예, 다들 조금 버실 때 같이 버는 그런 대표적인 개미의 표본 허준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오늘 또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니까 또 공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어려운 시장 분석을 맡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또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죠. 86번가 정광우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슈들 쉽게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준 씨를 개미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오늘 나오신 분은 슈퍼 개미라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참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는데 23년 차 베테랑 슈퍼 개미입니다. 이정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정윤 반갑습니다. 세무사입니다. 20년간 슈퍼 개미 맞습니까? 20년간 슈퍼개미라고 하는 건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자들이 슈퍼개미라고 하는 건 이제 알려진 공시, 5% 공시를 한 분들을 대부분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한 6년 전쯤에 공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부터 슈퍼개미라고 좀 알려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정윤 세무사님 만나고 싶어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노하우 한번 전수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제가 싸움을 아주 잘하는 분들하고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싸움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물었더니 많이 맞았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슈퍼개미시니까 손실도 많이 보셨습니까? 그동안?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깡통 났어? 이런 네. 말을 하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운이 좋아서였는지 네. 깡통을 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근데 수익이 났다가 그 수익금에서 또 손실이 났다가 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계좌 잔액이 계속 우상향을 했던 케이스라서 일단 깡통은 난 적은 없지만 손실은 당연히 10번 들어가면 네. 6번은 이익이 나고 4번이 손실 나는 건 당연하죠. 상패가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투자했던 종목 중에 자랑스러운 건 네. 상패는 단 한 번도 없고요. 네. 감자도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요? 유상증자가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연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적어도 재무제표를 볼 줄 몰라도 네. 이렇게 HTS 보면 간략재무제표는 나오거든요. 간략재무제표에서는 빨간색을 싫어하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주가의 움직임에서는 빨간색을 좋아해야죠. 네. 올라갈 때 빨간색으로 표시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간략재무제표에서는 보통 숫자가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네. 빨간색은 적자일 때거든요. 그래서 영업적자 지속 기업들을 사거나 심지어는 자본 잠식 기업을 사면 유상증자 또는 감자 나아가서 관리 종목 상장 폐지 가능성이 좀 생기죠. 그래서 적어도 그런 종목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간략재무제표를 보면서 영업적자 지속이나 또는 자본 잠식 기업을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종목을 사게 되는 가장 유력한 원인은 그거 좋대. 옆에서 네? 얘기하는 사람이 옆에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지도 않고 사게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거래소 코스닥에 2,000 종목 이상이 있는데 네. 2,000 종목 이상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을 내가 찾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방송을 통해서 또는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종목을 듣는 건 당연하죠. 네. 그중에서 골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한 종목을 듣지 말고 네. 10종목, 20종목 좋다는 걸 듣고 적어도 간략재무제표도 보고 네. 주가의 움직임도 한번 보고 웬만하면 다트 사이트에서 공시도 한번 찾아보고 네. 그러시면은 큰 리스크는 피하지 않을까요? 근데요. 나오시면 이걸 꼭 물어봐 달라는 분이 있어서 그동안 역대 수익률은 몇 퍼센트 정도였습니까? 가장 많은 수익률을 올렸던 종목. 몇 사실은 저는 이제 수익률보다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을 연속 상한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예전에 코스닥 12% 거래소 15% 시절에는 한 상한가 10번 정도는 10번 상한 거요? 상한가를 10번? 그리고 지금 30% 이상으로 바뀌고서는 상한가 5번 한번 갖고 있었던 것 아니 같아요. 그 종목은 어떻게 들어간 종목이에요?
그건 이제 종목 사유는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종목 사유는 다 다른데 뭐 저희 투자 방법은 사실 좀 달라요. 다른 분들하고. 네. 다른 분들은 뭐 대형주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한 번 사면 나는 10년 갖고 있을 거야. 사실 그런 종목에서 상한가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네. 상한가는 보통 재료가 있는 종목들에서 나오죠. 그럼 이제 재료를 평상시에 좀 스케줄 매매를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운 좋게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운이죠. 재료 매매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뭐 한 5개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상한가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보통의 투자자들은 1-20%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해요. 네. 많이 참아도 상한가 한 방 나온 다음 날 팔거나. 재밌는 건 보통 일반 투자자들의 계좌를 보면 예를 들어 20개를 갖고 있으면 20개가 다 팔아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본 계좌들은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익은 1-20%에서 팔고 마이너스 나면 절대 못 팔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분들은 상한가 2-3번 종목을 갖고 있을 확률은 0%죠. 이미 벌써 지금 팔았으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을 것 같아서요. 오늘 그 노하우를 잠시 후에 차차 듣도록 하고 오늘도 이슈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데일리 이슈부터 풀어내고 오늘 그 노하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CJ ENM 물적 분할 관련해서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다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안 하기로 했다 이겁니까? 재검토하겠다는 거. 일단은 완전히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아니다. 일단은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시게 되면은 그 요즘 물적 분할이 워낙 네. 이슈라 주가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에 이어가지고서 이번에 가칭으로 이제 스튜디오 타이거로 일반적으로 소문이 났었던 네. 이제 콘텐츠 제작 쪽 법인입니다. 요거를 새롭게 물적 분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하겠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한 10% 이렇게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재검토한다 여기에서. 근데 네. CJ ENM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물적 분할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르고 CJ ENM은 오르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주들 역시 화났잖아요. LG 화학처럼.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향후에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좋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거의 사실상 ENM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장중 한때에는 시가총액이 역전도 일어났었던 예. 그 정도로 이제 좀 주주들 입장에서는 ENM 주주분들 예.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속이 아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정말 비슷한 일이었거든요. 사실 사전 작업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여기에 포함이 될 각종 이제 영화 프로덕션들, 네. 그 다음에 예능 프로덕션들, 애니메이션 프로덕션들을 이미 인수를 이제 마친 상황이고요. ENM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그러면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였는데 거기에서 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니 주주들의 이견 당연히 예상했을 텐데 왜 이러는 거예요? 사실 물적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지금은 굉장히 나쁘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네. 이 태생부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희가 법으로 금지를 했었겠죠. 근데 처음 나왔던 거는 이게 IMF 때 구조조정을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이거를 뭐 가령 예를 들면 혜태 제과에서 네. 아이스크림 수익성 낮은 부분을 떼내서 뭐 빙그레 매각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좋은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거를 다시 상장을 시키면서 대주주로서의 지위는 공고히 하면서 자금 마련은 대주주가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하는 경로를 발견해내면서부터 이 부분이 이제는 일반 주주에게는 피해가 가고 대주주에게는 가지 않는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악용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CJ ENM이 지금 이제 잠잠해지면 다시 요거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까지 간다면 네, 그러면 네. 기존의 CJ ENM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는 우선권을 주게 되나요?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단은 이번 이제 유력 대선 후보들의 이제 공약에서 그런 사안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법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고 만약 그 전에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CJ ENM이 선의를 가지고서 정관 변경을 이번에 이제 포스코가
정관 변경을 물적 분할한 회사가 상장을 할 때에는 기존 모 회사 주주들의 3분의 2 이상의 네.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정관을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CJ에서도 뭐 그렇게 되면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의를 가지고서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사실 강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달리 대책은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추이를 봐야 되는 거고, 단연간의 경험으로 물적 분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물적 분할, 일적 분할은 뭐 상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업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피터 린치 책에도 기업의 물적 분할이 호재일 때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사업부를 네. 물적 분할해서 외부에 매각을 하는 건 남아있는 존속회사에 좋은 거거든요. 안 좋은 사업부를 떼버렸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좋은 사업부를 떼버리고 심지어 그걸 상장을 시키는 건 기존 주주 남아있는 존속회사의 주주에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케이스가 적었다면 네.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아진 거고요. 많아진 건 너무 명확하죠. 기존 오너들이 본 거죠. 저렇게 하면 좋아지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기업이 있었다면 네. 계속 지금 10억에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이에요. 근데 기업 분할을 물적 분할로 해서 그 우량한 물적 분할 회사를 신설 기업으로 해서 상장을 시키니까 네. 10억짜리 하나를 두 개 쪼갰으면 합하면 그러니까. 10억이 돼야 되는데 네. 20억, 30억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런 걸 이제 대기업 오너들이 보면서 물적 분할하면 회사가 커지네. 뭐 이런 걸 많이 보게 된 거죠. 그걸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건데, 근데 최근에 지금 많이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LG화학이나 CJ ENM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저의 원칙은 네. 지주회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주회사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사업회사인 거죠. 네. 그럼 지주회사는 사업회사를 갖고 있는 역할을 하는 회사예요. 사업회사는 실제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 20년 이상 하면서 확률적으로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은 20%도 안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지주회사보다는 사업회사에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포스코 얘기 좀 하죠. 아니, 배당을 해주겠다고 그랬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배당을 하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배당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포스코에서는 원래 주주 환원책을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네. 최소 배당금을 얼마 이상 하겠다. 그리고 배당 성향은 뭐 30%를 가지고 가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돈을 일단 너무 많이 번 거는 맞습니다. 역대급 이익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단순 계산으로 30%를 하게 되면 네. 지금 이제 예상하는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배당금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최소로 얘기했던 것보다 지금 요번에 주겠다라고 발표한 금액이 2배 정도 많기는 합니다. 근데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30%라는 게 각인이 되어 있었고 네. 그 기준으로 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배당이 발표가 된 것이죠. 아, 그 약속한 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네. 다들 그걸 기대했으면, 그 정도로 벌었으면. 근데 이게 또 물적 분할하고 맞물려 있어서 어떻게 맞습니다.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적 분할 얼마 전에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물적 분할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아, 여기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미 확정이 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적 분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네. 사실 자사주도 추가 매입할 수 있다, 소각 계획도 있다, 배당도 이제 굉장히 앞으로 주주 환원책 잘하겠다라고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적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결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주주분들의. 네. 그래서 이게 허들이 높은데, 근데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배당을 기대보다 적게 주겠다라고 하니 네. 주주분들의 불만이 훨씬 더 커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이것도 예측 가능한 건데 주주들 무서운지를 모르시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주주들을 안 무서워하니까 당연히 이러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주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개미로서 정말 우리 개미들이 제일 속상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게 많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회사를 걸러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세무사님 정말 오랫동안 이게 투자를 하시면서 그런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주주들이 생각하기에 저 회사 내가 못 들어가겠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적자 전속이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있거나. 요즘의 개미들은요 그래도 많이 스마트해졌습니다. 예전 개미들은 그냥 듣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번 물리고 나서 조심해야겠는데 라고 공부를 하시는 개미가 많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간략 재무제표는 다 보신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인간들을 어떻게 걸러요?
CEO가 이상한 인간인지 새로 들어오는 CEO가 이상한 그렇지. 인간인지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물적 분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을 좋은 기업, 그러니까 어떤 이런 거를 보면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주주를 좀 배려하는 것들을 좀 한다라는 거를 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사후적인 얘기긴 하지만 주식 투자는 결국은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또는 좋아하고 싶은 종목을 사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이 전혀 내가 원하지 않은 정책을 쓴다면 안 사면 되는 게 가장 정확하죠. 네. 마치 투표하듯이 네. 내가 대통령 후보 중에 원하는 후보한테 투표를 하듯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주식을 사라는 법은 없으니까 좋아하는 주식을 사면 되는데 보유자의 문제겠죠. 제가 보기엔. 아직 안 산 사람들은 그런 종목 안 사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보유자들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네.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판단은 갖고 있느냐 파느냐인데 이건 이제 실전적인 얘기예요. 네. 뭐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건 주식 투자는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네. 안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은 종목들 제가 좀 많이 하는 말인데 종목은 2천 종목이거든요. 네. 말 많은 종목은 안 사면 돼요. 내가 아직 안 갖고 있었다면 절대 안 사면 돼요. 네. 그리고 기억 속에 남겨놓으면 돼요. 아, 저 종목은 주가가 떨어져도 안 살 거야. 음. 근데 갖고 있는 보유자의 문제는 또 역시 돈 벌려고 샀는데 안 좋아졌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의 판단을 해야죠. 계속 갖고 가든지 아니면 팔든지. 근데 저는 파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화나게 하는 기업들은 네. 모두가 신경을 끄게 만들면 그 기업은 사실 상장의 가치가 없는 거죠. 거래가 안 되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저희가 H빔을 안 살 수는 없잖아요. 뭐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는 거야 뭐 그런데 저희가 투자를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포스코도 사실은 그 물적 분할 얘기 네. 전까지만 해도요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뭐 그래도 주주환 원칙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 막 좋은 얘기 많았었어요. 가치가 근데 좋은 갑자기 주식이니까. 뭐 물량 네. 이거 물적 분할한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저런 기업은 안 좋아질 수 있어. 혹은 저런 기업 저 기업은 전통적으로 주주들에게 좀 친화적이고 주주를 생각하는 기업이야. 이런 걸 찾아내는 공부 방법은 없나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뭐 배당 아니면 자사주 소각 뭐 이 정도가 드러나 있는 거죠. 그 마음은 모르니까. 네. 그 사람의 속마음은 모르는 거니까 일단 과거부터 지금까지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보통 주주 환원 정책 또는 주주를 위한 정책들은 뭐 배당을 많이 주거나 또는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이 정도의 액션밖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없는 KB 금융 딱 지금 요번에 자사주 소각 나왔는데 그런 거면 딱 느낌. 자사주 소각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았던 정책이었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자사주 소각이 아니고 자사주 매입을 했었죠.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오르팔죠. 자사주 매각을 했었죠. 아주 웃기죠. 매입 매각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정책이 자사주 소각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사주 소각을 한 적이 있다거나 또는 배당률이 높았다거나 주주를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게 없어요. 좀 답답한 허탈해. 부분인데 한 가지 더 얘기하죠. LG 엔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여기 기관 투자자들 보호 예수가 내일 모레 11일에 풀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번에 풀리는 물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아. 4만 조 조금 넘는 예. 물량이라 별로 이렇게 그 시세에 영향을 줄 만한 물량은 아니고요. 네. 반대로 지금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서 다음 주 월요일에 MSCI 편입까지 해서는 수급이 사실 이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끝이 나고 나면 그다음 코스피 200 편입이 3월 둘째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런 패시브 수급은 좀 많이 약해진다. 그 점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만 주 정도면은 바로 다 소화는 되겠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거래 대금에 비해서는 뭐 아주 조족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팔룡님 그 네. MSCI를 보면은요 이게 MSCI에 편입이 될 것 같다라고 할 때부터 오르기 시작하고요. 요게 후보군입니다라고 이제 각종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한 번 오르고요. 오히려 MSCI로 편입이 되면 떨어지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엔소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청약하고 한 주 두 주를 갖고 있다가 이야 30만 원인데 지금 어디까지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MSCI 지수 발표 전에 탁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갖고 그냥 여유 있게 가는 게 앞으로 미래가 더 좋을까요?
지금 작년 한 중순 정도부터 IPO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형 IPO들. 그중에서 이렇게 특례 편입됐던 사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MSCI 전후로 해가지고서가 주가가 좀 고점이었던. 네.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한국의 현재 제도는 공매도가 코스피 200에 편입되었을 때부터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나 여러 페이나 사례들 보셨겠지만은 막상 이제 코스피 200이라는 아주 그런 좋은 일이 편입이 네. 있은 이후부터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일단은 그 부분을 한번은 거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특히 요즘 같은 장에서 좋은 주식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한데 그 안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좋은 종목을 바구니에 담을 수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샀던 종목들의 네. 50%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가 1%일 때도 있었고 뭐 5%일 때도 있었지만 20-30%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 지금 갖고 있는 돈보다 더 공이 몇 개나 더 붙어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주식 승률은 정말 51%, 2% 싸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네. 뭐 제가 선택한 종목 중에 안 좋은 종목도 많이 있었고 또 좋은 종목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질문에서 벌써 제가 답을 드리고 싶은 건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그것들의 모음인 포트폴리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은 종목이었으니까 종목을 제가 선정할 때는 저는 볼 수 있는 건 다 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뭐 리포트나 이런 재료들도 보고 종합 점수를 매기면서 그러니까 뭐 요즘 올림픽 시즌인데 뭐 이렇게 김연아 선수가 뭐 이렇게 예전에 피겨스케이팅 할 때 보면 네. 뭐 기술 점수가 있고 예술 점수가 네.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어떤 종목을 볼 때는 차트 점수, 재무제표 점수, 재료 점수에서 종합 점수가 높은 종목을 선택할 때 승률이 높더라고요. 경주마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제 달리는 모습까지 다 보고 또 맞습니다. 보고 해서 들어가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뭘 투자할 때 보면 요즘에도 뭐 이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예요. 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예요. 역시 성장이에요. 뭐 이러잖아요. 그런 구분을 명확히 하고 들어갑니까? 저는 명확히 하고 들어가는 네. 편입니다. 왜냐면은 가치주와 성장주를 좀 구분하고 전략을 짜고 매수할 때부터 네. 전략을 짜고 들어가는 편이라서 심지어는 투자냐 매매냐도 전략을 짜고 들어가거든요. 네. 예를 들어 오늘 사서 내일 팔 거는 당연히 매매거든요. 매매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한가 종목 분석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요즘 상한가니까 이거 사면 내일 상한가 갈까? 이게 이제 매매 전략인 거고요. 반대로 투자 전략은 최근 1, 2년 동안 2차 전지가 그렇게 올랐어? 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아직 안 오른 게 뭐지? 이걸 내가 한 1, 2년 갖고 있으면 올릴까? 이게 이제 투자인 거고요. 또 투자 중에서도 2차 전지나 또는 뭐 요즘 많이 언급되는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것들의 투자는 지금 당장 실적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미래에는 성장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들어갈 때가 성장주 전략이고 반대로 요즘 은행주들 움직임이죠. 은행주들은 사실은 저는 성장주라고 보지 않아요. 아까 언급하셨던 포스코도 저는 성장주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가치주의 반열에는 있겠죠. 왜냐하면 가치주는 미래에 성장하냐 안 하냐는 중요하지 않고 현재의 기업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게 가치주니까 그럼 이 종목은 좀 저평가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가치주의 방법으로 들어가서 가치주의 방법으로 들어간다는 건 매도 타이밍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왜? 기업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거를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가격이 올라가서 기업 가치만큼 되면 매도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주가 상승이 내가 생각했던 주가만큼 오면 파는 게 맞는 거죠. 반대로 성장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 한 5년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성장이 꺾이지 않는 한은 내가 5년을 보고 들어갔으면 5년을 갖고 있는 게 또 맞는 거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산 주식만 안 오르고 있는 겁니까? 내가 남이 산 주식은 오르는데 내가 산 주식은 안 오르더라고. 저는 그건 심리적인 것 같아요. 쉽니다. 왜냐하면은 이 투자자들의 마음속엔 늘 울분이 있고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산 종목은 말씀하신 것처럼 안 오르고 또 내가 오늘 판 종목은 또 내일부터 오르고 근데 저는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걸 확률로 접근을 하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모든 투자자분들은 내가 산 종목 반은 오르고 반은 안 올랐어요. 네. 그리고 내가 오늘 판 종목 내일부터
반은 오르고 반은 안 오를 겁니다. 근데 자꾸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죠. 아, 내가 산 건 다 떨어졌어. 내가 판 건 다 올랐어. 이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심리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매매가 꼬이고 투자가 꼬인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나는 잘한다, 잘한다.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요즘 좀 타이밍이 안 좋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1월 달 장에서 내가 산 것만 떨어졌어라고 한숨을 한 번이라도 쉬었다면 주식 투자의 기본이 없는 거죠. 왜? 1월 달에는 코스닥이 15%가 빠졌거든요. 네. 코스닥이 15%가 빠졌고요. 거래소도 8%가 빠졌어요. 그럼 1월 초에 사서 1월 말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만약에 20개를 샀다면 19개는 빠졌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럼 당연히 1월 달엔 내가 사면 다 빠졌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탑다운 분석만 하루만 해도 아,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네. 종목들이 다 빠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 왜 1월 달엔 내가 산 건 무조건 빠지네? 맨날 한숨만 쉬고 그러면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좋은 네. 딱 적정한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내가 한 것만 오르고 내가 산 건 빠져라고 한숨 쉬기보다 네. 좀 이제 강인한 멘탈을 가질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강인한 멘탈이 없다면 주식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왜냐면 우리는 주식을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불행하려고 주식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불행해요. 맨날 속상하고 돈을 잃고 속상하고 그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럼 안 떠나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누가 뭐 얼음물에 들어가야 되고 뭐 우리 뭐 이런 게 아니고 주식의 원칙을 주식 투자의 원칙 또는 주식 시장의 원리를 좀 공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원리는 뭐냐면 은행 금리보다 무조건 좋은 수익률을 준다예요. 만약에 은행 금리보다 주식시장 수익률이 낮다면 주식시장은 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론적으로나 경험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은행 금리 지금 1%잖아요. 우리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에 1년에 2배씩 벌었잖아요. 은행금리가 1%인데 100%를 벌었단 말이에요. 은행금리 100배를 벌었다고요. 그때는 서로 다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1월 달에 15%가 빠졌어요. 지금 마이너스니까. 은행금리의 15배를 손해를 봤죠. 줬다가 뺏긴 거죠. 네. 근데 은행금리는 모두에게 1%를 주고 매년 똑같이 1%를 주는데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공감하면 돼요. 주식시장은 어떤 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줘요. 2배도 주고 3배도 줄 때도 있고 근데 어떤 시기에는 심지어 돈을 뺏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끊어서 보면은 이 시기는 나쁘었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좀 길게 1년, 2년, 3년, 5년으로 보면 무조건 은행금리보다 더 주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하면 되죠. 장기 투자라는 건 한 종목을 사서 5년, 10년 갖고 있어가 아니고 그냥 시장에 남아서 투자하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5년, 10년 투자한다면 은행에 저금한 것보다 무조건 좋은 수익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좋은 종목을 가지고 5년 이상 투자를 한다는 전제죠. 근데 이 종목이 익숙한 종목이면 무조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의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고를 때 삼박자 투자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기업의 가치, 가격, 정보로 접근해라. 이건데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좋은 주식을 고를 때. 좋은 주식은 어쩔 수 없이 일단 제일 처음에 그 기업은 이제 가치 부분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대비 저평가된 가격에서의 기업을 찾아라 이런 말씀들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제 정말 싼 거를 살 것이냐 아니면은 적당히 싼데 미래 가치가 좋은 기업을 살 것이냐 이런 것들에서는 후자 쪽으로 이야기를 심지어 워렌 버핏도 하고 있는 네. 그 안 좋은 싼 기업보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투자하실 때 기업 가치가 이 정도이다 그런 부분을 제일 시간 많이 들여서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격, 정보. 그러면 우리 대표 개미 허준님께서는 네네. 어떤 기준으로 주식 종목을 선택합니까? 그 기준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됐겠습니까만. 네.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10개를 사고 5개를 팔았을 때 뭐 2개는 떨어지고 뭐 2개는 오를 수도 있고 잘 기분 좋을 때는 뭐 잘 될 때는 5개도 다 오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만은 저처럼 올해 네. 한 종목만 사고 팔았던 사람은 네. 정확하게 왜 내가 팔면 올라 내가 샀는데 떨어져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이거 생각을 좀 하고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중요하게 지금 묻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네. 사실 종목 선택.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세 가지로 정도를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내가 야 올해 보니까 상황이 이래. 그러니까 나는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해봐야지. 라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처럼 이 경주마처럼 올해는 요런 범위 여기 요 정도가 좋지 않나요? 그 중에서도 그러면 요런 거 이런 걸 살펴보세요. 라고 시험 범위를 정해주는 이거는 이제 EBS 같은 방송. 아 이거 한국경제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하나는 한국경제에서 많이 하는 쪽집게 네. 같은 무슨 종목 막 이렇게 하잖아요. 찍어주는. 종목 투자를 할 때 저희 같은 개미들은 시간이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지식도 노하우도 멘탈도 약하기 지금 때문에 범위를 좁혀달라는 네. 얘기예요. 네. 사실은 그거 굉장히 고민되거든요. 그때 쪽집게를 듣고 선택하는 거. 네. 왜냐면 제가 한국경제TV를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보잖아요. 그럼 종목이 몇 개 쫙 나와요. 거기 앞에서 막 이거는 막 쫙쫙 막 무조건 됩니다. 막 이런 거기 나오거든요. 그거를 적어놓고 들어가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가치나 뭐 이런 것도 보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공식은 못 찾아요. 네. 아니 매년 5%씩 증가하는데 주식은 매년 5% 빠지는 종목이 있고 20% 증가했다가 빵 퍼센트 됐다가 하는데 주식은 5배씩 6배씩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이거는 제가 기준은 못 잡겠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치동 일타 강사를 원한다 이건데. 공부 범위를 네. 어떻게 종목을 정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어라고 가는 게 좋을지 범위를 정해지는 방송을 보고 거기에서 내가 연구하는 게 좋을지 쪽집게 듣고 그 종목을 파보는 게 좋을지 답 좀 해주시죠. 답답해서 이럽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라서 눈물이 나네요. 저는 보통 시험 범위로 갔는데 요즘 한국경제TV 보면서 쪽집게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 특히나 오래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종목 선정은 당연히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고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2,000 종목 중에 내가 어떻게 선택해 네. 범위를 좁혀주잖아요. 그 범위를 스스로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업종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탑다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이 자기 스타일을 알아야 된다고 봐요.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성장주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가치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버텀업이 있고 탑다운이 있어요. 네. 버텀업은 2,000 종목 중에 종목 위주로만 골라서 투자를 하는 거고 탑다운은 지금 시장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지? 글로벌 시장 어떻지? 거기에서 어떤 업종이 좋지? 이 업종이 좋아. 이 업종의 탑픽 종목은 뭐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탑다운이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전체 종목은 2,000 종목인데요. 만약에 내가 업종을 선택했어.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 뭐 선택했어. 메타버스 관련주 우리나라에 30개도 안 돼요. 한 20개 되려나? 20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면 2,000 종목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과 20 종목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 벌써 다르죠. 그래서 적어도 범위를 좁히는 거에 1차적인 건 업종 선택을 먼저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투자할 게 반도체다. 네. 또는 메타 쪽이다. 아니면 또 게임 쪽이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 딱 구성을 해놓고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업종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말 업종 다 해도 한 30개 네. 되려나요? 그러면은 30개의 업종 중에 적어도 한 두세 개 선택을 하고 그 두세 개의 업종 중에서 탑픽 종목을 선택한다면 종목은 정말 뭐 100개 남짓만 봐도 내가 제일 최선의 종목을 선택할 네. 수 있어요. 그러면 업종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종목 선택보다 훨씬 범위가 좁아지죠. 훨씬 좁아져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 이 말씀하는 건 아닌데요. 네네. 메타버스를 선정을 했다 이거예요. 네. 제가. 네. 그리고 나서 그래 공부를 해보자. 네. 막 찾다가 네. 보니까 네. 최무사님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한 네. 방송이 있어. 네. 네. 들어가서 봤어. 그랬더니 이런 종목 저런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게 요런 장점이 있고 요런 성장 가치가 있고 막 이래. 그러면 내가 이 30개를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내가 지금 수능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작년 만점자가 야 공부할 때 요 부분을 공부해야 돼라고 하면 굳이 내가 이 전 과목을 볼 필요가 있나? 요 한 과목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 말에 저도 정말 많은 예를 드는 예예요. 예. 수능 예가. 예. 수능을 볼 때 선생님한테 올해 무슨 종목 나오는지 무슨 문제 나오는지 한 종목만 가르쳐 네. 주세요 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절대 갈 수 없거든요. 한 종목 맞아서 점수 몇 점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이나 작년의 기출 문제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좋은 대학을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쪽집게 강사가 정말 좋은 종목을 하나 선택을 했고 그게 정말 맞았다고 쳐요. 그래서 내가 그 종목에 사서 수익이 났다고 쳐요. 수익이 나도 자기 인생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1억으로 투자해서 30% 벌어서 3천만 원 생겼다고 해서 네. 인생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을 선택하고 그 업종에서 내가 최선의 종목을 찾는 연습을 해나가면 처음엔 어렵겠죠. 처음엔 어렵지만 몇 달만 해보면 이렇게 하는 건가? 우리가 예전에 뭐 큰바위 얼굴이라는 수필 네. 있잖아요. 저 사람이 큰바위 얼굴인가 했더니 나중에 자기 자신이라고 네. 우리가 보는 어떤 사람보다 내 스스로가 종목 선정하는 게 최선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이 말했던 종목을 한 종목 믿고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10분이 말한 10종목을 선택하는 힘? 그 정도는 적어도 길러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이 얘기 듣다가 이거 지금 한국 경제를 보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하시라고 걱정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럼요. 여러 종목 중에 그렇죠. 내가 들어가서 네. 공부를 그렇죠. 하면 그건 된다. 네. 만약에 한국 경제로 치자면 여러 전문가가 나오시겠죠. 예, 예. 그 전문가분들이 한 종목씩 말을 했을 때 네네네. 10종목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자기가 길러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실적 발표가 되는 그 섹터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게임 관련주 실적 발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오늘? 오늘 사실 이제 실적 발표 자체에서는 크게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기업들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일회성 요인이 많아서 적자 전환이 갑자기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오늘 발표된 게임주들에서는 뭐 이례적인 요인으로 이익이 좀 더 많이 난다든지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지금은 네, 실적 시즌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좋았는데 하한가까지 간 종목 있지 않았었어요? 위메이드가 이제 왜 시간을 그래요? 내서 하한가를 네, 그곳은 이제 이제 위믹스 코인 네. 관련해 가지고서 아무래도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어떤 게임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은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네. 대해서 코인 생태계에 대해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으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지금 뭔가 좀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무사님도 이런 주식을 공부하다 보면요, 종목 네네. 공부하다 보면 네네. 요즘에 이제 새롭게 메타, 게임, 코인 관련해서 막 다 분석해야 값이 매겨지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어떻게 쫓아가십니까?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식 처음 했던 IMF 직후 90년대 후반 이때는 제가 그 당시에 완전 신기술주들이었죠. 뭐 인터넷 관련주 1세대 종목들 막 공부하고 하면 주변에 주식 선배들이 야 주식은 건설주나 사면 돼. 뭐 이랬던 시절이에요. 이렇다. 근데 요즘도 네. 똑같죠. 요즘도 만약에 뭐 주변에서 NFT 얘기하면 네. 저처럼 좀 나이 있는 사람 야 그런 거 다 쓰레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예전에 그걸 겪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좀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작년부터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네. 제가 뭐 공학 박사가 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저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 기술력은 몰라도 이게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구나. 예를 들면은 메타버스는 작년에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받아들인 거죠. 네. 우리가 품은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여름, 가을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2배, 3배, 4배씩 올랐고 네. 뭐 올해 들어서까지도 대형주 중에서 LG이노텍이 차트가 가장 좋았었는데 네. LG이노텍을 여러 그 리포트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해서 올라간 네. 게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 신기술력들을 갖고 있는 신기술주 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냥 방관할 수는 없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럼 뭘로 공부하냐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리포트죠.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전문적인 특정 업종의 애널리스트들이 모든 증권사에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아침에 리포트를 딱 보면서 네. 나 마침 NFT 관련해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30페이지짜리 리포트가 나왔어. 네. 나 메타버스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분이 50페이지짜리 메타버스 리포트를 썼어. 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가상화폐 나왔을 때요 코인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메타버스 얘기가 나와요.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했더니 또 NFT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왜 영어, 수학, 국어 펴놓고요. 이거 했다 막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다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요, 저 아까 세무사님 얘기 중에 네네. 이제 뭐 새롭게 하는 메타버스 네네. 이런 걸 공부한다 애널리스트 이제 리포트를 보신다 네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미들이 사실은 약간 불신이 있는 게 뭐냐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당연히 공부하셨는데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담당하는 그 분야가 있잖아요. 네네. 좋은 말만 해요. 아. 단 한 번도 저는 네. 리포트에 올해는 힘드니까 이거 팔고 다른 종목 가서 네. 일단은 좀 네. 죄송합니다. 예, 버텨주세요. 이런 리포트 본 적 없어요. 매수 유지 계속 그렇게 나오죠. 맨날. 예.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를 진짜 믿는다면 네. 한 종목 들어가면 평생 그 종목만 들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중복의 개념인데요. 저는 리포트를 볼 때 네. 업종 리포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 리포트 말고 이제 종목 리포트들이 있죠. 네. 종목 리포트에서 뭐 매수 의견이나 이런 거는 뭐 제가 그 종목을 매수하냐 매도하냐의 큰 기준으로 두진 않는데 아까 제가 리포트 공부한다라는 네. 뜻은 산업 분석을 한 리포트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참고는 굉장히 되죠. 만약에 네. 산업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탑픽 종목으로 한 종목이 아닌 뭐 이러한 종목은 네. 이 업종의 탑픽 종목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한번 검토해 보기도 하고 검토 자료로 쓰이지 완전히 100% 믿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종목은. 근데 지금 이제 그 게임즈 얘기를 조금 이어가다 보면 그 카카오 게임즈가 메타보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도 저 가상 자산 쪽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보라라는 게 가상화폐 있죠. 예, 이렇게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알아야 메타보라를 이해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기업에서도 이제 설명을 이렇게 당연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에 관심이 있다면은 일단은 기업에서 하는 그 뭐 실적 발표회나 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사를 열어서 설명을 해줄 때 그 부분을 참조하는 것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공신력이 있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거기서 뭔가를 발표했더니 네. 그 주식도 왜 저 소문에 사서 발표에 팔으라 이런 것처럼 이런 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맞아요. 뭔가를 발표를 했더니 그때 와르르 떨어져요. 이런 건 뭡니까? 근데 원래 이제 코인 시장의 경우가 변동성 자체가 내재된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감내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근데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연동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 한 10월, 11월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네. 뭐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업종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 건 제가 탑다운 분석가이기 때문이에요. 네. 저는 탑다운 분석가이기 때문에 종목만 말하진 않습니다. 그 업종의 이 종목이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좀 게임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업종의 대장주를 말할 땐 시가총액 1위를 대장주라고 할 수도 있고 상승률 상승 1위를 대장주라고 할 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가총액 1위는 크래프톤이죠. 크래프톤 네. 상장되기 전에는 NC소프트였고 근데 작년 가을 한 9월, 10월, 11월 한 3달 정도의 상승률 1위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아까도 언급이 돼 있던 위메이드였어요. 그러면 게임주가 올라갔던 이유는 위메이드를 보면 되는 거죠. 네. 뭐 기업의 실적이나 또는 게임 런칭이 잘 돼서가 아니고 위메이드가 왜 올라갔지? 가상화폐 시장하고 연관이 있었던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위믹스라는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이 됐고 그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게임을 하면 돈을 썼잖아요. 네. 근데 P2E라는 말이 처음 생긴 거죠. 플레이 투 온. 게임하면서 돈 벌어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버가 폭주할 정도로 몇십 개, 몇백 개로 서버를 늘릴 정도로 위믹스 그 화폐를 얻기 위해서 위메이드의 게임이 이제 히트를 친 거죠. 그럼 이제 작년 한 가을부터 겨울까지 모든 게임사들이 야, 우리도 이거 할 거야. 우리도 저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 있고 우리도 NFT 할 거고 우리도 PT 게임 만들어. 뭐 이런 걸 계속 보도자료를 많이 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좀 주가 거품이 작년에 좀 생겼었고 요즘에 좀 그런 진통 과정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계속 갈 거는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메타 게임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주식이라는 건 약간 기대감에 의해서 오버할 때가 있죠. 주가가 과한 상승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차트로 말하면 이격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격이 너무 벌어지죠. 막 2배, 3배, 4배, 5배가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위메이드도 뭐 5배 이상 거의 10배가 났으니까. 그럼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사실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안 떨어지면 뭐 주가가 뭐 100배, 1000배 가게요. 근데 떨어진 다음이 중요한데 완전히 원위치가 되고 끝나느냐 아니면 또 재상승을 가느냐의 이야기에서 제가 위메이드라고 탁 찍어서 말하고 싶진 않은데 게임주는 저는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네. 다시 가락률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근데요, 그 선생님, 제가 이거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가 친화적인, 자기가 좋아하는, 뭐 전문적인 뭐 지식이 조금 있는 이런 쪽의 주식을 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게임 방송을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게임 쪽에서 사람들이 와, 이 기업 게임 재밌어. 이 기업은 참 이 게임 유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라는 게임 회사가 의외로 주식이 안 오르고요. 그래요? 오히려 그 아까 P2E 같은 거, P2E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으로 이미 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P2E 게임은 안 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런 거를 외국에서 할 거야. 뭐 이렇게 약간 이슈거리 잘 만드는 회사가 훨씬 더 주식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지껏 주식을 고수님들이 얘기해 주신 대로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그런 주식이 아니라 실제로 가치가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공부 말짱꽝인데 이런 생각이 지금 실제로 경험상 그랬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거에서 뭐 특정 종목이나 특정 업종을 말하고 싶진 않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은 맞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기업 가치와 주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건 저는 20년 동안 너무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세력이 들어가서 그 기업 가치가 정말 좋지 않은데 굉장히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기업은 정말 좋지만 인기가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비인기주죠. 기업 가치는 정말 좋은데 뭐 저퍼주 중에 퍼가 뭐 3, 4, 5도 많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없어요. 거죠. 왜 없냐면 주가가 움직여야지 돈을 버는 거지 기업 가치가 좋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기업 가치 분석해서 야, 이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라고 뭐 논문 쓰려고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몇 번 경험을 하는 거죠. 야, 나 퍼 3 샀어. 이건 이제 퍼 10까지 3배가 올라야 돼 하고 샀는데 3년 내내 퍼 3이죠. 3년 내내 저퍼주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혼란에 휩싸이죠. 아, 저퍼주 사면 안 되는구나. 뭐 사야 돼? 말 많은 종목, 인기 많은 종목을 사야 되는구나. 그럼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리죠, 그 종목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기업 가치는 정말 좋지 않은데 사람들이 야, 이 주식이 좋대, 좋대, 좋대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현상이라고 인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실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요즘에 약간 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매매와 투자를 구분한 방법이에요.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다면 회사 재무제표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 오늘 사서 일주일 있다 팔 건데 그 회사 뭐 재무제표 가치가 별로 없으면 어때요? 막 좋은 재료 나왔다고 사람들이 막 사서 상한가 가면 되는 거지. 근데 반면에 투자를 한다면 재무제표 안 봐서는 안 되죠. 퍼가 3짜리에 3년 묶여서 내 자금이 묶였어도 손해는 안 났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퍼가 100, 200, 300인 거를 만약에 3년, 5년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가 없어져 있을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매매를 할 건지 투자를 할 건지 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할 건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 건지 적어도 아까 질문에서 기업 가치가 중요한 건 맞지만 기업 가치가 별로 안 좋은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그게 이제 수급의 움직임이죠. 왜냐면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거든요. 모든 자본주의 시장의 모든 시장에서 적용이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이 주식 시장이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을 우리는 주가라고 하죠. 사실 주가가 주식의 가격인지 모르시는 초보 투자자분도 있는데 주가는 주식의 가격이에요. 주식 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은 무조건 시장에서 가격이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업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사겠다고 몰리는 수요가 몰리면 그 주식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죠. 기업 가치는 없는 회사가 막 주가가 2배, 3배 오르기도 하고.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적어도 1년, 2년, 3년을 봤을 땐 기업 가치와 주가가 그렇게 따로 떨어질 수는 없다.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그 말씀에서 우리가 메타와 게임 얘기도 했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오늘 좀 움직였어요. 그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좀 그렇죠. 움직였어요.
근데 아까 이제 가치, 가격, 정보 플러스 심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랫동안 이러고 있다가 꿈틀 하니까 야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쪽. 사실 반도체 업종은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자라면 뭐 무조건 1순위로 봐줘야죠. 그 네. 이유는 시가총액 1위 기업, 2위 기업이 이제 2위 기업이 바뀌었군요. SK 하이닉스가 3위로 네. 밀려났죠. 어쨌든 과거까지는 1위, 2위 기업이었고 그리고 그 1위, 2위 기업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부장, 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워낙 많죠. 네. 또 그 워낙 많은 소부장들 중에 우량한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꼭 봅니다. 꼭 보는 이유는 그 종목에 투자하려고 보는 것보다 사실은 소부장을 언제 투자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보거든요. 요 얘기를 더 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한국경제 이러면 안 돼요. 삼성전자하고 뭐 하이닉스는 반드시 한번 품고 가야 되는 지금도 기회는 있다. 그 이쯤에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 두 종목을 꼭 사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소부장은 저는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융통성 아니 있어야 되는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요. 다음번에 한번 더 나와 주실 수 있는 초대해 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네. 예, 저 어저께 알겠습니다. 3점 팔았습니다. 야 오늘 시간이 너무 모자랐어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세무사님 한 번 더 나와 주신다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네. 경주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